어디서 밥알 씹는 소리를 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니?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과 함께 제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튀어오른 국물을 묵묵히 행주로 닦아내야만 했던 세월이 말이죠. 남편은 그저 밥그릇에 코를 박고 모른 척할 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히는 익숙한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지옥의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대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리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을 박살내러온 신호탄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초인종을 눌렀을 텐데 마치 빚쟁이가 쳐들어온 것처럼 철대문을 마구 두들겨대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말순 여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뭐야? 어떤 놈이 남의 집 대문을 저렇게 부서져라 두들겨? 에이구, 며느리가 복이 없으니 별 잡놈이 다 꼬이는구나. 나가봐. 군뱅이처럼 앉아있지 말고. 저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아픈 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성훈 씨는 여전히 국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채 쩝쩝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늘 저랬습니다.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못 본 척, 안 들리는 척하며 자기 안위만 챙기는 사람. 그게 제가 믿고 살아온 남편이라는 남자의 실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심장이 이상하게 쿵쿵거렸습니다. 차가운 12월의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문 빗장을 열자 묵직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좋기 10살은 어려 보이는 앳된 얼굴. 하지만 진하게 바른 붉은 립스틱과 표독스러운 눈매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두꺼운 코트 사이로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 대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백화점 진열대의 물건을 평가하듯 기분 나쁜 시선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성훈 씨 댁 맞죠? 그쪽은 식모인가? 식모. 그 단어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 귀신으로 살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생판 처음 보는 여자 입에서 나오니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남편 이름을 함부로 부르세요? 제가 문을 막아서려 하자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어깨로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임산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억센 힘이었습니다. 비켜요. 주인한테 볼 일 있으니까. 아니, 이봐요. 제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 거실 창문이 드르륵 열리며 시어머니의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누구야? 어떤 미친년이 남의 집에 행패를 부려. 말순 여사가 맨발로 마루까지 뛰쳐나왔습니다. 그 뒤로 밥을 다 먹었는지 이쑤시개를 입에 문 남편이 느릿느릿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선 젊은 여자가 남편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도 제 심장 소리까지도. 남편 성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군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모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지만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건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자기는 무슨 얼어 죽을 자기. 아, 너 뭐하는 년이야. 말순 여사가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코트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배를 보란 듯이 내밀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어머니. 저 성훈 씨 아이 가졌어요. 지금 8개월이에요. 정적? 무거운 침묵이 마당을 짓눌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라고 해. 제발 아니라고 말해.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이 제 가슴에 꽂힌 비수보다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여자의 배에 고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멸과 분노로 이글거리던 눈빛이 성훈 씨 아이라는 말과 그 둥근 배를 보는 순간 기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 씨라고? 네, 아들이래요. 3대 독자 집안이라 아들이 귀하다면서요? 제가 그 귀한 아들 가졌다고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말순 여사의 표정이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놀라움으로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환희로 번져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지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정말 우리 성훈이 아들이야? 시어머니는 홀린 듯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여자의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신히 입을 떼어 불렀지만 말순 여사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에 구박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쓴 물건을 쳐다보는 싸늘한 경멸이었습니다. 넌 뭐하고 섰어? 손님 오셨는데 따뜻한 물이라도 내오지 않고 눈치가 있으면 썩 꺼져서 과일이라도 깎아.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젊은 여자가 묘한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줌마 들었죠? 과일 좀 깎아와요. 아, 임신해서 그런지 신게 당기네. 딸기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기둥 뒤에 숨어 어머니와 내연녀 사이를 오가는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 리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아니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 집안에서 제가 설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여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오너라. 몸 무거운데 서 있으면 안 되지. 성훈아, 너 뭐하니? 애미 방석 좀 가져와라. 안방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안으로 사라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여자가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 저에게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아, 근데 저 아줌마는 언제 나가요? 태교에 안 좋은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필요 없겠구나. 마당에 홀로 남겨진 저는 10년 전 이 집 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저도 언젠가는 이 집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얇은 방문 너머로 하하호호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배 모양이 딱 아들이네. 아들이야. 그동안 이걸 몰라보고. 말순 여사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며 고함을 치던 입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자가 데려온 뱃속의 핏줄 앞에서는 저토록 다정한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니.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처럼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자기야, 근데 저 아줌마는 언제 나가? 계속 저렇게 있으니까 영 신경 쓰이네. 우리 아가 태교에 안 좋단 말이야. 내 연녀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문틈으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태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세월이 저 가증스러운 웃음소리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말순 여사가 씩씩거리며 나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노예 같은 습관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안 갔니? 귀가 먹었어? 당장 안 꺼져. 시어머니는 마치 마당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쫓아내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일말의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러세요? 갈 데가 왜 없어? 내 친정 있잖아. 아니면 찜질방을 가든가 다리 밑에서 잠을 자든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순서가 있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어요. 저 아직 이 사람 아내고 이 집 며느리예요. 제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걸고 대꾸하자 말순 여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서? 그래, 순서 좋아하시네. 핏줄이 먼저지. 너 같은 껍데기가 먼저냐? 말순 여사는 성큼성큼 제 방, 아니 부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당탕, 쿵. 장롱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양손 가득 제 옷가지들을 구겨 쥔 채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거실 바닥을 향해 그대로 패대기 쳤습니다. 이게 순서다, 이년아. 내 손주 품은 애가 진짜 며느리고 이 집 안주인이지. 너처럼 밥만 차지하고 있는 돌덩이가 며느리야? 먼지와 함께 바닥에 나뒹구는 옷가지들. 그 속에는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눈물 지으며 곱게 지어주셨던 한복도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밟힌 채 나뒹구는 그 고운 비단이 마치 저 자신인 것만 같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제 옷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옷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처럼 버려진 제 10년 인생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뭐라도 말 좀 해봐요. 보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이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문 앞에 유령처럼 서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성훈 씨는 문틀에 기대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조금 전 제가 정성껏 차려주었던 저녁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성훈 씨,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사슴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도 모르게 제 팔목을 덥석 잡더군요. 지영아, 그게 일단은 어머니 화나셨으니까. 응? 잠깐만 나가 있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의 손은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적어도 이 겨울에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만은 막아주지 않을까? 저 비겁한 남자에게 남은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성훈이 너 지금 뭐하니? 하지만 제 헛된 기대는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손 안 나? 저 여편네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편을 들어? 내 핏줄 가진 새색시가 안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잡았던 제 팔을 뿌리치듯 놓아버렸습니다. 마치 불덩이라도 만진 것처럼 황급히 손을 거두더니 제 눈을 피하며 옷에 쓱쓱 문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비겁하고 치졸한 몸짓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은 변명을 중얼거리며 슬금슬금 어머니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리고 그 틈으로 딸기를 입에 문 내연녀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동물원에서 원숭이 구경이라도 하듯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미련이었습니다. 10년간 저를 옥죄어왔던 가련한 사랑이자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하하.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런 남자를 믿고 저런 남자의 체면을 지켜주겠다고 10년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살아온 제가 불쌍하다 못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연녀는 이제 아예 문을 열고 나와 제 남편의 팔짱을 끼며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저 아줌마 왜 저래? 실성했나 봐. 무서워. 남편은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내연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거실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 같은 옷가지들 뿐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마지막 남은 제 짐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보기도 싫으니까. 가방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지퍼가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속옷과 낡은 앨범이 흘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사진 속에서 10년 전 풋풋했던 저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썩 나가.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내일 법원으로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이년아. 애 못 낳는 건 칠거지약이야.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구겨진 옷가지보다 더 너덜너덜해진 제 마음을 애써 추스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하고 조용해서일까요? 악을 쓰며 울부짖을 줄 알았던 며느리가 조용히 부르자 말순 여사가 순간 움찔하며 주춤했습니다. 할 말 남았어? 더 맞고 싶어? 아니요. 소원대로 해드릴게요. 나가드리겠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흙바닥에 뒹구는 앨범도 구겨진 옷까지도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말순 여사가 제 등 뒤에 대고 소금을 한 줌 뿌리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재수옴 붙은 거 다 나갔네. 진작 이럴 것이지. 쾅! 육중한 철대문이 제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쫓겨난 거리 12월의 바람은 살을 앨 듯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집 안보다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궁창 같은 그 집구석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숨통이 트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뜨거운 분노가 차가운 밤 공기와 만나 단단한 얼음처럼 굳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비틀거리며 대로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도장 찍어줄게. 아주 기꺼이. 택시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몸을 싣고 기사님께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일단 시내로 가주세요. 아, 그 전에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 잠시만 세워주시겠어요? 복수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들어놓았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제 손에 쥐어주지 않았던 적금 통장의 존재를 말입니다. 그 돈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10년 묵은 빚을 지독한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시간이었습니다. 법원 앞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죠. 쫓겨나듯 집을 나온 지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버리고 또 많은 것을 다시 채웠습니다. 10년 동안 입었던 칙칙한 무채색 옷들은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대신 백화점 진열대에서 가장 눈에 띄던 붉은색 코트를 샀습니다. 붉은색? 시어머니가 천박하다며 질색하던 그 색깔이 오늘따라 제게는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왔니? 법원 정문 앞 익숙하지만 이제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 성훈 씨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역시나 내연녀가 팔짱을 낀 채 껌을 짝짝 씹으며 서 있더군요. 뱃속의 아이가 유세라도 되는 양배를 한껏 내밀고 말입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선글라스를 쓴 채 무미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네,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을 며느리가 고개는커녕 선글라스조차 벗지 않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겠지요. 이게 어디서 눈가를 가리고 건방지게 서 있어? 당장 안 벗어? 말순 여사가 손을 들어 제 선글라스를 벗기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 손을 피했습니다. 허공을 가른 시어머니의 손이 민망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남남되는데 예의 차릴 필요 없잖아요. 빨리 들어가죠. 저는 앞장서서 법원 건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전현이 미쳤나? 하는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지나가는 게 짖는 소리만도 못하게 들렸습니다. 조정실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판사님의 건조한 목소리가 서류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 맞습니까? 네. 남편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고 측도 동의하십니까? 판사님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맞아서요. 제 말에 남편이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비겁한 눈동자. 제가 저런 눈을 가진 남자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다니. 헛웃음이 나올 뻔한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쿵 하는 도장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제이막을 알리는 시작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자 말순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너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라.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위자료를 받아? 밥값도 못한 주제에.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교에 안 좋아요. 내연녀가 옆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말순 여사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날리더군요. 아줌마 들었죠? 빈손으로 나가래요. 아, 참. 그 붉은 코트는 좀 어울리네. 촌티가 덜 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런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지만 지금은 그저 우습기만 했습니다. 진짜 촌티가 뭔지, 진짜 비참함이 뭔지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한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자료 필요 없어요. 제가 그 더러운 돈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제 말에 말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양반이 위자료를 포기한다니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뭐, 정말이야? 나중에 딴소리하기만 해봐. 각서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대신 이거 받으세요. 저는 서류 봉투를 말순 여사의 가슴팍에 툭 하고 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거 소원대로 다 해드렸으니 이건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선물? 내년이 웬 선물을. 열어보시면 알아요. 아, 그리고 성훈 씨. 저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느라 땅바닥에 개미만 새고 있었습니다. 당신 참 운이 좋아. 어머니 같은 분 둬서. 근데 그거 알아? 그 운도 이제 끝이야.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안 것 같았습니다. 저 봉투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차마 어머니 앞에서 그거 열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비겁했으니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2분, 아니 3분, 부디 행복하세요. 뻐꾸기 둥지에서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서늘한 미소를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뭐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은 택시를 향해 흔들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 문을 닫는 순간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남편, 뭔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내연녀, 그리고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리는 말순 여사.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기도 했습니다. 내 청춘, 내 사랑, 내 인내가 모두 부정당한 그 시간이 아파서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동정이었습니다. 이제 곧 지옥불에 떨어질 그들이 아주 조금은 불쌍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힐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아주 시원해 보이시네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이요. 10년 묵은 쓰레기를 방금 다 버렸거든요. 그 시각 법원 앞 말순 여사는 제가 탄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참을 수 없다는 듯 봉투에 입구를 찢었습니다. 대체 뭘 주고 간 거야? 무슨 저주라도 써놨나? 봉투 안에서 하얀 서류 뭉치가 쑥 나왔습니다. 병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진단서였습니다. 말순 여사는 노안이 온 눈을 찡그리며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환자명 이성훈, 진단명 무정자증, 특이사항 선천적 정관 결손으로 인한 자연 임신 불가능, 비고 정관 수술 기록 첨부. 바람이 휙 불어와 말순 여사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머리카락을 넘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내연녀가 어머니, 그게 뭐예요? 땅 문서라도 들어있어요? 하며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 여사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연녀의 불룩한 배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물단지처럼 보이던 그 배가 순식간에 끔찍한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법원 앞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손에서 떨어진 서류 뭉치가 바람에 흩날리고 그 종이 쪼가리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내연녀는 어머 어떡해 하며 비명만 질러댔고 남편 성훈 씨는 사색이 되어 어머니를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난리통을 뒤로 한 채 멀어지는 택시 안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백미러 속 개미떼처럼 모여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허우적대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으니까요. 그 시각 말순 여사의 머릿속은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무정자증, 선천적 불임, 수술 날짜 2013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종이에 적힌 글씨들이 불에 달군 인두처럼 뇌리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며느리를 닥달하고 구박하고 온갖 보약을 처먹이며 손자 타령을 해왔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애먼 사람만 잡은 거야? 내 아들이 고자라니, 내 아들이 씨 없는 수박이라니. 정신이 든 건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건 걱정스런 표정의 아들놈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배를 내밀고 서 있는 저 망할년 내연녀가 보였습니다. 순간 말순 여사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아, 야, 이 썩을 놈아. 말순 여사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휘둘러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경쾌한 소리가 응급실 커튼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내가 사람이냐? 내가 짐승 새끼야? 어미를 속여도 유분수지 10년을 날 속여 먹어? 내 마누라 잡을 때 넌 뭐 했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처박혀서 뭘 했냐고. 말순 여사는 링거줄이 꼬이는 줄도 모르고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이 대수야? 내 속이 문드러지는데 바른 대로 말해. 저 종이 쪼가리 사실이야? 진짜 내가 씨가 없어?
성우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3대 독자 끊어먹은 게 며느리가 아니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놈이라니. 천하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 그때였습니다. 침대 발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내연녀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년이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감지한 겁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의 눈이 매처럼 그녀를 포착했습니다. 너 어디가? 거기 안 서. 말순 여사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내연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이거 나요. 이 할망구가 미쳤나? 내연녀의 입에서 본색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소리는 온데간데없고 할망구 소리가 튀어나오는 걸 보니 갈 때까지 간 모양이었습니다. 할망구, 그래, 내가 미친 할망구다. 너 인연 바른 대로 불어. 뱃속에 든 거, 저거 누구 씨야? 내 아들은 씨가 없다는데 넌 대체 누구 씨를 받아서 임신했다고 사기를 쳐. 말순 여사의 악력은 대단했습니다. 10년간 반일로 다져진 소나기 힘의 내연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아, 놓으라고요. 그래, 당신 아들 씨 아니야. 됐어? 만족해? 순간 병원 응급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성훈도 말순도 구경하던 간호사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순 여사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내연녀는 그 틈을 타 머리카락을 추스르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당신 아들 웃기지도 않아. 술 먹고 꽐라돼서 인사불성인 주제에 무슨 남편 노릇을 해? 내가 불쌍해서 좀 놀아줬더니 덜컥 임신했다고 하니까 좋다고 난리치던 꼴이라니. 멍청한 것도 유전인가 봐. 인연이 주둥이 안 닥쳐? 성훈이 얼굴이 터질 듯 붉어져서 소리쳤지만 내연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쪽팔려? 자기 무정자증인 거 세상 천지에 다 까발려지니까 이제야 자존심이 좀 상하니? 병신 같은 게 마누라 내쫓을 땐 신나서 방방 뛰더니 꼴 좋다. 야,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내가 가져간 해물, 내 폐물 다 내놓고 꺼져. 말순 여사가 다시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엔 내연녀가 말순 여사를 확 밀쳐버렸습니다. 힘없는 노인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나뒹굴었습니다. 돈? 그거 위자료라고 생각해요. 나도 똥 밟았잖아. 돈 많은 호구인 줄 알고 접근했더니 씨 없는 고자 새끼일 줄 누가 알았겠어. 퇴. 내연녀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유유히 응급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그녀는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말순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벗겨진 신발 한 짝, 찢어진 환자복. 그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훈이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말순 여사는 아들의 손을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라. 더러운 놈.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과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영이가 알면 어머니 충격 받으실까봐. 그래서 말하지 말자고. 지영이? 그 이름이 나오자 말순 여사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지영이. 10년간 구박만 받던 며느리. 아이 못 낳는다고 물벼락을 맞고 밥상머리에서 쫓겨나고 찬물에 손 빨래를 하면서도 군소리 한마디 없던 그 아이. 그래, 지영이는 알고 있었구나.
내가 병신인 걸 알면서도 10년을, 그 10년을 나한테 죄인 소리 들으면서 말순 여사의 가슴에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어머니, 더 노력해 볼게요. 보약 다려주시면 잘 먹을게요. 지영의 그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죄송함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배려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눈깔 삔 병신이지. 복덩이를 제 발로 차내고 똥오줌을 안방에 들였구나. 아이고. 말순 여사는 병원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 여사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쓰던 장롱, 화장대,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재봉틀, 지영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꼼꼼하게 적힌 지출 내역들. 11월 5일 어머니 관절약 5만 원. 11월 12일 남편 보약 30만 원 적금 깸. 11월 20일 내 옷수선 2천 원. 자신을 위해서는 2천 원 쓰기도 아까워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약값과 남편 보약에는 수십만 원을 아끼지 않았던 흔적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로 온열 매트 사드려야지. 허리 아프시다는데 이번 달 생활비 좀 아껴보자. 말순 여사는 가계부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영아,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년이다. 지영아. 텅 빈 집안에 말순 여사의 메아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루에는 내연녀가 먹다 버린 딸기 꼭지가 말라비틀어진 채 굴러다니고 있었고 깨진 결혼사진 액자 유리 조각이 오후의 햇살을 받아 서글프게 반짝였습니다. 그 시각 저는 친정집 제 방 창가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12월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오네. 손에 쥔 찻잔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요?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며느리도 그 남자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손바닥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안녕, 내 30대. 안녕, 지옥 같던 시집살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시간입니다. 그들이 지옥불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후회하든 말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복수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 더 그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내 돈, 내 청춘,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지.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가압류 신청서였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1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그 집 살림을 불리고 유지한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법도 제 편이 되어줄 겁니다.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저는 내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갈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는 이른 아침부터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계십니까?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초인종 소리 대신 철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시댁의 정막을 깼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뜨지도 않은 아침 9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알아누워 있던 말순 여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대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 2명과 법원 집행관이라는 붉은 완장을 찬 사람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성훈 씨 댁 맞죠? 채권자 유지영 씨의 신청으로 유채동산 가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가압류? 그게 뭔 소리야? 말순 여사가 비명을 질렀지만 집행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 딱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 돼. 이 사람들아, 이게 어떤 살림인데. 말순 여사가 TV 앞을 가로막았지만 집행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TV 모서리에 빨간 딱지를 척 붙였습니다. 냉장고에도 세탁기에도 심지어 말순 여사가 애지중지하던 자개장에도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성훈이 부스스한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으악, 이게 뭐야? 성훈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붙은 빨간 딱지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지영이가 한 짓이야? 성훈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말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다며 쿨하게 떠났던 며느리.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독한 년. 아주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지만 말순 여사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저는 도심의 한 카페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간 내린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유지영 씨 예상대로입니다. 남편분 명의로 된 아파트, 사실상 시어머니와 공동자금으로 매입했더라도 결혼 생활 10년 동안 유지영 씨의 기여도가 50% 이상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유책 사유가 남편 측에 명백히 있으니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청구하면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위자료는 됐어요. 더러운 돈 받기 싫어서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재산 분할은 다르죠. 10년 동안 제가 그 집 식모로 살면서 아낀 돈, 불린 돈, 다 제 피와 땀이니까요. 현명하십니다. 가압류 들어가고 소송 진행되면 아마 저쪽에서는 합의하자고 매달릴 겁니다. 그때 원하시는 조건을 다 거시면 됩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그 집은 난리가 났겠구나. 빨간 딱지가 붙은 살림살이를 보며 성훈 씨는 울고 있을까? 아니면 어머니 탓을 하며 또 싸우고 있을까?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집행관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폭격맞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붙은 빨간 딱지들이 마치 피딱지처럼 흉물스러웠습니다. 너 이놈, 당장 지영이한테 전화해봐.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따져. 말순 여사가 씩씩거리며 아들을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릴 뿐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세요. 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뭐? 무서워? 에라이, 이 등신아. 불알만 달렸지 사내구실도 못하는 놈이 겁은 많아서. 말순 여사의 입에서 또다시 사내구실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성훈의 눈빛이 확 변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감싸고돌기만 해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병신 된 거잖아요. 뭐라고? 이놈이 미쳤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모자의 고성이 담장을 넘어 동네방네 퍼져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중간에서 중재하고 어머니 화를 풀어드리고 남편을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완충지대는 사라졌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부딪히며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댁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생활비 통장마저 압류당하자 당장 쌀독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내연녀가 훔쳐간 폐물은 찾을 길이 없고 아들 성우는 직장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연녀 소동이 회사까지 퍼진 탓이었습니다. 결국 말순 여사는 자존심을 접고 저를 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서 빌면 그래도 10년 정이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어? 지가 아무리 독해도 시애미가 무릎 꿇는데. 말순 여사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그나마 덜 구겨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정으로 돌아갔을 거라 짐작하고 친정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의 말로는 제가 며칠 전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어디로요? 글쎄요.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지 아주 좋은 아파트로 간다고 하던데 차도 번쩍번쩍한 외제차가 와서 태워가더라고요. 말순 여사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외제차? 좋은 아파트? 쫓겨난 며느리가 어떻게? 수소문 끝에 제가 새로 구한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말순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고급 오피스텔. 1층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여기 유지영 씨라고 사나요? 경비원에게 묻는 말순 여사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초라한 행색 때문인지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약속은 되어 있나요?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아, 말순 여사가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긴 머리를 웨이브진 화장기 없는 얼굴이 아닌 생기 넘치는 얼굴의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훤칠한 키의 훈남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제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물었습니다. 나야. 내 시애미. 말순 여사가 달려오려 했지만 제 옆에 있던 변호사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의뢰인 보호 요청하겠습니다. 의뢰인? 이게 무슨 소리야? 지영아, 나 좀 보자. 내가 잘못했다. 응? 우리 성훈이 꼴 좀 봐라. 집안이 쑥대밭이다. 말순 여사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당장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 왜 이러세요 하며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말순 씨, 번지수 잘못 찾으셨네요. 거긴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쑥대밭이 되든 불이 나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뭐 말순 씨? 야 이년아, 어떻게 호칭이 그따위야. 말순 여사가 발악을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변호사님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가시죠, 변호사님. 오늘 재산분할 조정 기일이라 늦으면 안 되잖아요. 문이 닫히는 순간 닫히는 문틈 사이로 절망에 빠진 말순 여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 집 대문 앞에서 쫓겨날 때 지었던 그 표정. 이제는 그 표정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지영아. 뒤돌아보지 마. 넌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아팠어.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층 로비에 남겨진 말순 여사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고 보자, 2년.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내 아들이 어떤 놈인데. 우리 성훈이가. 말순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까 집을 나서기 전 성훈이 몰래 쥐어준 쪽지였습니다. 어머니, 지영이한테 이거 보여줘요. 예전에 우리 좋았을 때 사진. 10년 전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 성훈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영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 사진 한 장이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말순 여사는 그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손 흔들면 뭐하니.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핏줄은 지켜야지. 어떻게든. 말순 여사의 비뚤어진 모성애가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는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훈 씨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네, 해고요? 아니, 징계위원회도 없이 다짜고짜 해고라니요. 이건 부당합니다. 성훈 씨가 수화기에 대고 꽥꽥 소리를 질렀지만 상대방은 냉정했습니다. 이성훈 씨, 회사 로비에 찾아와서 난동 부린 여자분 기억하시죠? 그 일로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아십니까? 게다가 법인 카드 유용하신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내연녀 선물 사느라 회사 돈 긁으셨더군요. 형사 고발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아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훈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뭐라더냐? 잘렸대? 옆에서 듣고 있던 말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성훈 씨는 대답 대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쫓아내고 나니 아들놈은 백수되고 집구석엔 빨간 딱지 붙고 이게 무슨 난리냐. 하지만 난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낯선 남자들이 대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이성훈 씨, 돈 갚으셔야죠? 돈이라니요? 전 사채 쓴 적 없는데요? 어허, 이 양반이. 여기 보증 선거 안 보여요? 김미영, 당신 내연녀라며? 그 여자가 당신 이름으로 3천만 원 땡겨갔잖아. 성훈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연녀 김미영. 그 여자가 도망치기 전에 제 인감도장을 훔쳐다 사채 보증까지 섰던 겁니다. 이 도둑년이 죽여버릴 거야. 성훈 씨가 악을 썼지만 사채업자들은 콧방귀를 뀌며 집안을 휘저었습니다. 돈 없으면 몸이라도 때우든가 아니면 이 집 경매 넘어가면 거기서 받아갈 테니 짐 쌀 준비나 해요. 그들은 협박과 욕설을 퍼붓고 사라졌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말순 여사와 성훈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가족이나 연민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오와 원망뿐이었죠. 너, 그년한테 인감도장까지 줬냐? 미쳤어? 내가 미쳐. 말순 여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뱃속에 손주 가졌으니까 잘해주라고. 어머니가 부추겨서 그 여자 집에 들였잖아요.
다 어머니 때문이야. 성훈 씨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했던 마마보이의 반란이었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말 다 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3대 독자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애미 탓을 해? 씨 없는 고자놈 주제에. 그래요. 저 고자예요. 근데 그거 어머니가 만든 거잖아요. 어릴 때 볼거리 알았을 때 병원비 아깝다고 민간요법 한다면서 찜질만 해대서 병 키운 거잖아요. 그때 의사가 그랬어. 불임될 수도 있다고. 근데 어머니는 내 말 무시했잖아. 성훈 씨의 입에서 40년 묵은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 여사는 입을 쩍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그거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죠. 지영이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 충격받을까봐, 어머니 쓰러지실까봐 우리가 입 다물고 있었던 거라고요. 지영이가 10년 동안 왜 죄인처럼 살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체면 살려드리려고, 제 자존심 지켜주려고 혼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 여자를 어머니가 내쫓은 거라고요. 성훈 씨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영이랑 살았으면 적어도 이렇게는 안 됐어. 밥은 먹고 살았다고. 어머니 욕심 때문에, 어머니의 그 잘난 핏줄 타령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으악. 성훈 씨는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쨍그랑. 화분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원망 섞인 절규가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파괴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말순 여사는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큰 탓일까요? 입술은 달달 떨리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어증 증세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성훈 씨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불렀지만 말순 여사는 벽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친정집 거실에서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재산 분할 합의요? 아니요,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그 집 경매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는 꼴 볼 때까지 소송 취하 안 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 집으로 시집가던 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 비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 눈물의 예고편이었더군요. 지영아, 밥 먹어라. 친정어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쌀밥. 엄마, 나 정말 잘한 걸까? 너무 독하게 구는 거 아닐까? 제가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독하긴 뭐가 독해.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약과다. 10년을 식모처럼 부려먹고 헌신짝처럼 내버린 사람들인데 맘 약해지지 마라. 너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해.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동정은 사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초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중일 뿐입니다. 다시 시댁의 풍경? 밤이 깊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집안은 암흑천지였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지 못한 채 성훈 씨와 말순 여사는 거실 양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누구 하나 움직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 배 안 고프세요? 성훈 씨가 기어들어갈 듯 물었지만 말순 여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틈으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기익.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영아, 여보. 성훈 씨는 저도 모르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무서우니까 그제야 제 빈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운 겁니다. 제가 있을 땐 밥상은커녕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안 떠먹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내가 미친놈이지. 복을 발로 찼어? 성훈 씨는 바닥에 떨어진 제 머리끈 하나를 주워들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종착역은 지옥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법원에서 등기가 또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성훈 씨는 통지서를 구겨 쥐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깨진 화분 조각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갈 때가 됐네.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마치 장례식에 가는 복장처럼 하지만 그 누구보다 돋보이는 모습으로 그들의 몰락을 확인 사살해주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자자, 비키세요. 짐 뺍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인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매가 낙찰되고 강제 집행 날짜가 잡힌 겁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도 부르지 못한 말순 여사와 성훈 씨는 속옷바람에 겉옷만 걸친 채 마당으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이봐요. 아직 짐 정리도 못했어. 내 자개장, 내 패물함. 말순 여사가 실어증에서 벗어나 쉰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인부들은 냉정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비키세요. 집안의 가구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10년 전 제가 혼수로 해왔던 장롱, 시어머니가 아끼던 수입 소파, 남편이 자랑하던 대형 TV, 모든 것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쌓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성훈 씨는 낡은 운동화 한 짝을 손에 든 채 울상을 지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떡진 머리, 며칠째 빨지 못한 트레이닝복. 왕년에 깔끔하던 훈남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버텨야지.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말순 여사는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인부 2명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이네. 동네 사람들. 여기 강도들이 내 집 뺏어가요. 말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쫓아내더니 꼴 좋다.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며? 근데 며느리 탓하다가 벌 받은 거야. 내 연녀한테 사기당해서 알거지 됐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말순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동네 유지소리 들으며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동네의 구경거리가 된 신세라니.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짐짝처럼 쌓인 가구들 앞에 차가 멈추고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저 유지영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롱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제 모습은
쫓겨나던 날의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여배우처럼 당당하고 우아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난리래요? 제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짐짓 놀란 척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성훈 씨와 말순 여사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아, 성훈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말순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지영아, 너 왔구나. 우리 도와주러 온 거지? 그렇지? 성훈 씨가 맨발로 뛰어나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곁에 있던 수행원 사실은 이사업체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직원이 성훈 씨를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영아, 왜 그래? 나야 성훈이. 내 남편. 우리 갈 데가 없어.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다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성훈 씨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제가 왜요? 우린 이미 남남인데. 제 차가운 대답에 성훈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알아. 근데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밥상, 너 빨래, 너 냄새. 다 그리워. 제발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그의 찌질한 고백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밥상, 빨래, 냄새. 결국 자기를 수발들어줄 식모가 그립다는 소리 아닌가요? 이성훈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아내가 아니라 당신 뒤치다꺼리해주던 무료 봉사자예요. 그리고 나 이제 비싼 몸이라 당신 같은 백수 수발들 시간 없어요.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말순 여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귀신에 씌었었나 봐. 내 핏줄 욕심에 착한 며느리 내쫓고 이 사다를 만들었어. 벌 받나 보다. 천벌 받나 봐. 말순 여사는 제 앞으로 다가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10년 전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 잡아주셨던 그 손의 온기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 집,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이다. 이것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지영아, 내가 돈 좀 있다며? 위자료 안 받은 거, 그거 지금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니? 이 집 경매 취소하게. 염치도 없지. 이 상황에서도 집 타령이라니. 저는 말순 여사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니 말순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이 집 경매 낙찰자가 누군지 아세요? 낙찰자? 누군데? 어떤 놈이 우리 집을 가로챘어. 접니다. 뭐라고? 말순 여사와 성훈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제가 이 집 샀다고요. 낙찰받았어요. 제 돈으로, 그리고 제 명의로요. 사실 저는 친정아버지의 도움과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 그리고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10년의 피땀이 서린 이 집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제 발 아래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너 돈이 어디서 나서? 돈이야 만들면 되죠. 10년 동안 제가 이 집 살림하면서 배운 게 돈 아끼고 굴리는 거였으니까요. 아, 그리고 성훈 씨 명의로 된 예금 압류한 거, 그것도 보태니 딱 되더라고요. 성훈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집을 샀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 짐 다 빼세요. 전 이 집 싹 밀어버리고 원룸 건물 올릴 생각이거든요.
당신들 흔적, 먼지 하나 안 남기고 싹 치울 겁니다. 안 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 시아버지가 지은 집이야. 절대 못 부숴. 말순 여사가 대문 앞에 드러누워 버둥거렸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업무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비키시죠.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쓰레기들 싹 다 치워주세요. 폐기물 처리장으로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인부들은 다시 짐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개장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실었습니다. 안 돼. 내 자개장, 내 그릇. 말순 여사의 비명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훈 씨는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성훈 씨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성훈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비예요. 어디 가서 국밥이라도 사드시든가 찜질방이라도 가시든가. 제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하세요.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딱 10만 원. 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훈 씨는 그 돈을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생활비 좀 더 달라고 사정할 때 5만 원짜리 한 장 던져주며 생색내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제 적선에 감지덕지하고 있는 꼴이라니. 잘 사세요. 부디 3대 독자 돼 있는 꿈 꾸시면서. 저는 그들에게 서늘한 미소를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출발하세요.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말순 여사와 돈 봉투를 쥐고 우는 성훈 씨의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텅 빈 대문 마당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들, 그리고 그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두 사람. 그것은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처참한 말로였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긴 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찡함은 슬픔이 아니라 썩은 이를 뽑아낸 뒤의 시원섭섭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자 겨울 햇살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었습니다. 기사님, 라디오 좀 틀어주실래요? 신나는 걸로요. 경쾌한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자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유지영의 인생 2막. 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겨울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바람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냄새가 났으니까요. 그 시각 폐허가 된 집 앞. 말순 여사는 떠나는 차의 뒷공무니를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지영아, 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성훈 씨가 불쑥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걸로 밥이나 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말순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꾀죄죄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아들. 3대 독자라고 떠받들며 키운 결과가 고작 이 꼴이라니. 그래, 먹어야지. 살려면 먹어야지. 말순 여사는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들의 부축을 받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10년 동안 그들이 군림했던 집 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에는 유지영 소유 마이너스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팻말을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이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그의 겨울의 모진 바람은 온데간데였고 세상은 따스한 봄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대표님, 이번 신메뉴 반응이 아주 폭발적인데요. 벌써 주문이 밀렸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재료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 엄마들 손맛 그대로 전해야 하니까요. 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지영이네 반찬이라는 프랜차이즈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10년 시집살이 동안 갈고 닦은 음식 솜씨가 제 인생을 바꿔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어머니 입맛 맞추느라 눈물로 간을 했던 그 반찬들이 이제는 전국의 식탁을 책임지는 효자 상품이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기술이 저를 천국으로 이끌어줬으니까요. 사무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습니다. 꽃 구경 가기 딱 좋은 날씨네. 저는 잠시 일손을 놓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봄이 와도 꽃 구경은커녕 봄나물 캐러 산을 타거나 시댁 대청소하느라 허리 한번 못 폈을 텐데 말이죠. 지금의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제 생일을 맞아 저 자신에게 선물을 하나 해줄 생각이었거든요. 어머, 고객님, 이 스카프 너무 잘 어울리세요. 피부톤이랑 딱이에요. 점원의 칭찬에 기분 좋게 스카프를 두르고 거울을 보는데 문득 거울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화점 앞 광장, 화려한 분수대 옆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노파, 꼬질꼬질한 패딩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리고 옆에 놓인 폐지 가득한 손수레. 설마, 아니겠지.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다 버린 음료수 컵을 주워 손수레에 담고 있었습니다. 구부러진 허리,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듬성듬성한 흰 머리. 말순 여사였습니다. 천하의 말순 여사가 동네를 호령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 아니요. 증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아려오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말순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진 눈동자였지만 저를 알아보는 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지영아, 그녀의 입술이 달싹이는 게 보였습니다. 말순 여사는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손을 옷에 쓱쓱 문지르며 제 쪽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지영아, 나다. 시엠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다가갈까? 가서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하고 물어볼까? 아니면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릴까? 하지만 그때 제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뒤를 돌아보니 제 약혼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 만나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5살 배기 꼬마 아이. 제가 후원하던 보육원에서 만난 이제는 제 딸이 되기로 한 천사 같은 아이 은지였습니다.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은지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님. 엄마가 제일 맛있는 거 사줄게. 말순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다가오던 발걸음이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여보, 엄마. 그녀가 평생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말들을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다른 아이에게 듣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말순 여사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과 제 화려한 모습, 그리고 제 곁에 있는 단란한 새 가족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 자신이 감히 쳐다볼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요. 말순 여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래, 잘 살면 됐다. 잘 살면 됐어. 그녀는 황급히 손수레를 끌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덜커덩거리는 손수레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말순 여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등이 참 작아 보였습니다. 예전엔 저 등이 태산처럼 커 보이고 무서웠는데 말이죠. 지영 씨 아는 사람이야? 약혼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 닮아서요. 잘못 봤나 봐요. 그래, 그럼 가자. 식당 예약 시간 다 됐어. 네, 가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 제게는 지켜야 할 현재와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 시각 골목길 모퉁이. 말순 여사는 전봇대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습니다. 3년 전 며느리를 내쫓을 때 흘렸어야 할 참회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온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폐지값 잘 쳐준대요. 나 배고파 죽겠어. 막걸리 값 좀 줘요. 성훈이었습니다. 꾀재재한 몰골에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아들. 3대 독자라고 금지옥엽 키웠던 그 아들이 이제는 늙은 어미의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지영이 밥상을 차려오면 반찬 투정이나 하던 성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썩을 놈, 내가 사람 새끼냐? 애미가 뼈 빠지게 일하는데 술 타령이야. 말순 여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성훈은 콧방귀를 뀌며 어머니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 시끄러워요. 돈 내놓으라니까. 성훈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뺏어들고 희희낙낙하며 사라졌습니다. 말순 여사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복덩이는 차버리고 괴물을 끌어안고 살았어. 말순 여사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울음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봄바람은 무심하게 벚꽃잎을 날릴 뿐이었습니다. 말순 여사와 헤어진 후 저는 백화점 근처 벚꽃이 흐트러지게 핀 길을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제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스카프를 고쳐 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10년의 시집살이, 그 긴 터널을 지나 저는 마침내 빛을 찾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어 굳은 살이 되었고 그 굳은 살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득 말순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 못 낳는 건 칠거지약이야. 저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틀렸어요. 사랑 없는 결혼을 붙잡고 있는 게 진짜 죄악이에요. 그리고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고요.
저는 약혼자의 팔짱을 끼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응, 아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우리 가족 축하 파티하러. 와, 신난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말순 여사의 시야에서 행복한 세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마치 다시는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말이죠. 말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벚꽃잎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부디 행복해라. 지영아. 그것이 그녀가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생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날려보냈습니다. 꽃잎은 춤을 추듯 날아가 저 멀리 걸어가는 지영의 등 뒤를 따라가다 봄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왔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